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한 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야기가 잠시나마 위로가 되신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흘러가는 모든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가슴 한켠을 누르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눈물 버튼 같은 존재가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그런가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도 가장 특별한 그 이름, 바로 엄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엄마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30 중반이 된 지금도 엄마라는 이름은 제 심장을 저릿하게 만드는 가장 애틋한 이름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엄마는 친정엄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이름의 무게는 몇 배는 더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엄마죠. 그런데 만약 그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마음을 몰라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엄마와 저, 그리고 제 삶을 흔들었던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미자입니다. 제 나이 또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금은 촌스러운 이름이지요. 저희 어머니 세대보다도 더 윗세대에서나 들을 법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미자가 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는 그 이름이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5남매 중 막내셨는데 원래 어머니 밑으로 여동생이 한 명 더 태어날 예정이었다고 해요. 외할머니께서는 태몽과 배 모양을 보고 틀림없는 딸이라 확신하셨고 미자라는 이름까지 미리 지어놓고 막둥이가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 상심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더 슬픈 것은 아이를 잃은 지 1년 반 만에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어머니를 통해 늘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촌스러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 이름에 담긴 외할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리움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철이 들기도 전부터 어머니를 통해 외할머니를 배웠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더 애틋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겨울 중학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는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상하고 손재주가 좋으셨던 아버지가 나무로 만들어주신 작은 연필꽂이와 인형장은 아직도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어머니에게도 한없이 좋은 남편이셨으니 그런 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추억하며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 급식 영양사로 일하시던 어머니는 일과 살림, 그리고 저를 돌보는 일까지 무엇 하나 소홀함 없이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 어머니는 마치 초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생각보다 컸고 저희는 결국 살던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미자야, 집이 좁아져서 내 방을 따로 내줄 수가 없게 됐어. 엄마랑 같이 방을 써야 하는데. 미안해. 우리 미자 중학생 되면 엄마가 꼭 다시 내 방 있는 집으로 옮겨줄게. 어머니는 제 방이 없어지는 것을 가장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와 한 방에서 잠들고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 어때서? 나는 엄마랑 같이 잘 수 있어서 더 좋은데. 나 이제 애기 아니야. 걱정 마. 아버지의 빈자리는 우리 모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립대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덕분에 꽤 탄탄한 출판사에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해창작과에 가고 싶었지만 국립대 진학을 위해 꿈을 잠시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미자야, 엄마는 내가 글 쓰는 꿈을 포기한 게 아니란 걸 알아. 출판사에 다니면서도 내 글을 계속 쓰면 되잖니. 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글을 썼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조용하지만 꽉 찬 하루를 보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연애에는 큰 관심이 없었죠. 그런 저를 보며 친구들은 늘 소개팅을 하라고 성화였고 어머니마저 친구들 편을 드셨습니다. 미자야, 엄마도 내가 사람도 좀 만나고 연애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친구와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그는 저와는 정반대로 무척 사교적이고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다른 성격에 조금 망설여졌지만 저처럼 조용한 사람을 밖으로 이끌어주는 그의 활기찬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주말 내내 책만 읽는다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건 안 될 말이죠. 저랑 드라이브 갑시다. 분위기 끝내주는 카페에 가서 같이 책 읽으면 되잖아요.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그의 화법과 자신감 있는 모습이 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랑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그 모습이 밉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고 성격 좋고 저와는 다른 매력으로 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늘 제가 책만 읽으며 집에만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런 저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줄 최고의 짝이라고 생각하셨죠. 신기하게도 시부모님 역시 저희 어머니와 똑같은 이유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들이 지나치게 활동적이라 무게감이 떨어져 보일까 걱정하셨는데 저처럼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며느리가 들어와 균형을 맞춰주길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들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연애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안도하며 나는 결혼을 참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기에 그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었겠지요. 결혼 생활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부터였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자 저 혼자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지가 교도소였습니다. 남편의 직업상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회사가 아닌 집으로 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야, 교도소에서 온 우편물인데 무슨 일이야? 아, 그거. 수감 중인 의뢰인 때문에 그래. 별거 아니야. 의뢰인 편지가 왜 집으로 와? 그것도 자기 앞으로. 사정이 좀 복잡해. 내가 그 사람 보호자로 올라가 있거든. 남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신참 변호사의 미숙한 일처리로 억울하게 수감된 의뢰인이 있는데 그가 출소 후 로펌에 해코지를 할까 봐 자신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면회도 가고 영치금도 넣어주며
의뢰인을 달래는 뒤치다꺼리까지 하고 있다는 남편의 말이 안쓰럽고 속상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을 찾았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공감을 얻고 싶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 하는 일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글쎄 교도소까지 드나들면서 의뢰인 뒤치다꺼리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걱정하는 제 마음을 예쁘게 봐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너 그거 알면 내 남편한테 더 잘해야 한다. 너라도 직업이 좀 번듯하고 돈 잘 버는 여자였으면 우리 아들이 저런 험한 일까지 했겠니? 책 나부랭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제 마음이 어째서 제 직업과 능력을 탓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온 걸까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힘든 일 하는 애니까 내가 밤에라도 잘해서 기운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인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쑥불쑥 저희 집을 찾아와 커튼 색깔부터 양념통 정리, 심지어는 제 속옷까지 다림질해서 입히라는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부부 생활에까지 참견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숙제 같던 다이어트가 저절로 될 정도였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결국 제 모습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냐고 캐물으셨고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딸 수 있도록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등 온 마음을 다해 저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다 김장철이 되었습니다. 김치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위를 위해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배추를 주문하셨습니다. 제가 돕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손 없는 날에 맞춰야 한다며 혼자 김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절인 배추를 들고 집으로 올라가시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셨습니다. 운 나쁘게도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긴급 수술에 들어갔지만 경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스스로 호흡도 하고 눈도 뜨고 계셨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식물인간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제게 남편이라는 사람은 위로가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남은 희망마저 짓밟아버렸습니다. 참나, 장모님도 요즘 세상에 누가 김장을 그렇게 많이 담근다고 사서 먹으면 그만인 걸 굳이 일을 벌여서 이 사단을 만드셨나 몰라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김장이 누구를 위해 담그려던 것인지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내 엄마 저렇게 된 게 내 아들 탓이냐? 쓸데없이 일을 벌이다 그리 된 거지. 답답하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 그들에게 소리쳤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제 속은 매일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고 엄마를 병원에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직접 엄마를 모셔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당연히 제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픈 장모를 모시는 것은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정신이야.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몰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해야겠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크게 다퉜고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가 예바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뻔뻔하게도 교도소 면회 갔다가 피곤해서 근처에서 자고 왔다며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까지 아침부터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 엄마를 이 집에 들이겠다고? 절대 안 된다. 나는 그 꼴 못 봐.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가야 했기에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전날 그가 묵었다는 호텔의 카드키와 함께 소영이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교도소 면회, 의뢰인 관리,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제가 증거를 내밀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그 여자 만났다. 어쩔래? 당신처럼 재미없는 여자랑 사는 거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그의 뻔뻔한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지저분하게 흘러갔지만 명백한 증거 덕분에 저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받아내고 저는 그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는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저는 엄마를 돌보며 어릴 적 꿈이었던 글쓰기에 다시 매달렸습니다. 제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행색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애아, 나 좀 살려다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재혼했지만 그 여자는 아들의 돈을 모두 빼돌리고 빚까지 떠넘긴 채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노동을 전전하고 있고 이제는 그 여자가 시어머니의 돈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이 피가 마르든 말든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고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찾아오시면 그때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그 모자는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등단을 준비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고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들이 제 인생에 들어오기 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위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선한 마음이 엄마에게 닿아 기적처럼 깨어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께서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맺으려 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한 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야기가 잠시나마 위로가 되신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흘러가는 모든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가슴 한켠을 누르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눈물 버튼 같은 존재가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그런가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도 가장 특별한 그 이름, 바로 엄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엄마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30 중반이 된 지금도 엄마라는 이름은 제 심장을 저릿하게 만드는 가장 애틋한 이름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엄마는 친정엄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이름의 무게는 몇 배는 더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엄마죠. 그런데 만약 그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마음을 몰라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엄마와 저, 그리고 제 삶을 흔들었던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미자입니다. 제 나이 또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금은 촌스러운 이름이지요. 저희 어머니 세대보다도 더 윗세대에서나 들을 법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미자가 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는 그 이름이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5남매 중 막내셨는데 원래 어머니 밑으로 여동생이 한 명 더 태어날 예정이었다고 해요. 외할머니께서는 태몽과 배 모양을 보고 틀림없는 딸이라 확신하셨고 미자라는 이름까지 미리 지어놓고 막둥이가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 상심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더 슬픈 것은 아이를 잃은 지 1년 반 만에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어머니를 통해 늘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촌스러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 이름에 담긴 외할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리움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철이 들기도 전부터 어머니를 통해 외할머니를 배웠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더 애틋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겨울 중학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는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상하고 손재주가 좋으셨던 아버지가 나무로 만들어주신 작은 연필꽂이와 인형장은 아직도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어머니에게도 한없이 좋은 남편이셨으니 그런 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추억하며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 급식 영양사로 일하시던 어머니는 일과 살림, 그리고 저를 돌보는 일까지 무엇 하나 소홀함 없이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 어머니는 마치 초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생각보다 컸고 저희는 결국 살던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미자야, 집이 좁아져서 내 방을 따로 내줄 수가 없게 됐어. 엄마랑 같이 방을 써야 하는데 미안해. 우리 미자 중학생 되면 엄마가 꼭 다시 내 방 있는 집으로 옮겨줄게. 어머니는 제 방이 없어지는 것을 가장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와 한 방에서 잠들고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 어때서?
나는 엄마랑 같이 잘 수 있어서 더 좋은데. 나 이제 애기 아니야. 걱정 마. 아버지의 빈자리는 우리 모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립대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덕분에 꽤 탄탄한 출판사에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해창작과에 가고 싶었지만 국립대 진학을 위해 꿈을 잠시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미자야, 엄마는 내가 글 쓰는 꿈을 포기한 게 아니란 걸 알아. 출판사에 다니면서도 내 글을 계속 쓰면 되잖니. 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글을 썼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조용하지만 꽉 찬 하루를 보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연애에는 큰 관심이 없었죠. 그런 저를 보며 친구들은 늘 소개팅을 하라고 성화였고 어머니마저 친구들 편을 드셨습니다. 미자야, 엄마도 내가 사람도 좀 만나고 연애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친구와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그는 저와는 정반대로 무척 사교적이고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다른 성격에 조금 망설여졌지만 저처럼 조용한 사람을 밖으로 이끌어주는 그의 활기찬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주말 내내 책만 읽는다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건 안 될 말이죠. 저랑 드라이브 갑시다. 분위기 끝내주는 카페에 가서 같이 책 읽으면 되잖아요.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그의 화법과 자신감 있는 모습이 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랑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그 모습이 밉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고 성격 좋고 저와는 다른 매력으로 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늘 제가 책만 읽으며 집에만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런 저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줄 최고의 짝이라고 생각하셨죠. 신기하게도 시부모님 역시 저희 어머니와 똑같은 이유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들이 지나치게 활동적이라 무게감이 떨어져 보일까 걱정하셨는데 저처럼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며느리가 들어와 균형을 맞춰주길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들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연애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안도하며 나는 결혼을 참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기에 그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었겠지요. 결혼 생활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부터였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자 저 혼자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지가 교도소였습니다. 남편의 직업상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회사가 아닌 집으로 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야, 교도소에서 온 우편물인데 무슨 일이야? 아, 그거. 수감 중인 의뢰인 때문에 그래. 별거 아니야. 의뢰인 편지가 왜 집으로 와? 그것도 자기 앞으로. 사정이 좀 복잡해. 내가 그 사람 보호자로 올라가 있거든. 남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신참 변호사의 미숙한 일처리로 억울하게 수감된 의뢰인이 있는데 그가 출소 후 로펌에 해코지를 할까 봐 자신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면회도 가고 영치금도 넣어주며 의뢰인을 달래는 뒤치다꺼리까지 하고 있다는 남편의 말이 안쓰럽고 속상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을 찾았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공감을 얻고 싶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 하는 일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글쎄 교도소까지 드나들면서 유뢰인 뒤치다꺼리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걱정하는 제 마음을 예쁘게 봐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너 그거 알면 내 남편한테 더 잘해야 한다. 너라도 직업이 좀 번듯하고 돈 잘 버는 여자였으면 우리 아들이 저런 험한 일까지 했겠니? 책 나부랭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제 마음이 어째서 제 직업과 능력을 탓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온 걸까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힘든 일 하는 애니까 내가 밤에라도 잘해서 기운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인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쑥불쑥 저희 집을 찾아와 커튼 색깔부터 양념통 정리, 심지어는 제 속옷까지 다림질해서 입히라는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부부 생활에까지 참견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숙제 같던 다이어트가 저절로 될 정도였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결국 제 모습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냐고 캐물으셨고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딸 수 있도록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등 온 마음을 다해 저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다 김장철이 되었습니다. 김치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위를 위해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배추를 주문하셨습니다. 제가 돕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손 없는 날에 맞춰야 한다며 혼자 김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절인 배추를 들고 집으로 올라가시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셨습니다. 운 나쁘게도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긴급 수술에 들어갔지만 경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스스로 호흡도 하고 눈도 뜨고 계셨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식물인간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제게 남편이라는 사람은 위로가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남은 희망마저 짓밟아버렸습니다. 참나, 장모님도 요즘 세상에 누가 김장을 그렇게 많이 담근다고 사서 먹으면 그만인 걸 굳이 일을 벌여서 이 사단을 만드셨나 몰라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김장이 누구를 위해 담그려던 것인지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내 엄마 저렇게 된 게 내 아들 탓이냐? 쓸데없이 일을 벌이다 그리 된 거지. 답답하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 그들에게 소리쳤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제 속은 매일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고 엄마를 병원에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직접 엄마를 모셔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당연히 제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픈 장모를 모시는 것은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정신이야.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몰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해야겠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크게 다퉜고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가 예바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뻔뻔하게도 교도소 면회 갔다가 피곤해서 근처에서 자고 왔다며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까지 아침부터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 엄마를 이 집에 들이겠다고? 절대 안 된다. 나는 그 꼴 못 봐.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가야 했기에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전날 그가 묵었다는 호텔의 카드키와 함께 소영이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교도소 면회, 의뢰인 관리,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제가 증거를 내밀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그 여자 만났다. 어쩔래? 당신처럼 재미없는 여자랑 사는 거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그의 뻔뻔한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지저분하게 흘러갔지만 명백한 증거 덕분에 저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받아내고 저는 그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는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저는 엄마를 돌보며 어릴 적 꿈이었던 글쓰기에 다시 매달렸습니다. 제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행색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애아, 나 좀 살려다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재혼했지만 그 여자는 아들의 돈을 모두 빼돌리고 빚까지 떠넘긴 채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노동을 전전하고 있고 이제는 그 여자가 시어머니의 돈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이 피가 마르든 말든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고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찾아오시면 그때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그 모자는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등단을 준비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고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들이 제 인생에 들어오기 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위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선한 마음이 엄마에게 닿아 기적처럼 깨어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께서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맺으려 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한 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야기가 잠시나마 위로가 되신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흘러가는 모든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가슴 한켠을 누르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눈물 버튼 같은 존재가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그런가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도 가장 특별한 그 이름, 바로 엄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엄마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30 중반이 된 지금도 엄마라는 이름은 제 심장을 저릿하게 만드는 가장 애틋한 이름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엄마는 친정엄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이름의 무게는 몇 배는 더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엄마죠. 그런데 만약 그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마음을 몰라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엄마와 저, 그리고 제 삶을 흔들었던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미자입니다. 제 나이 또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금은 촌스러운 이름이지요. 저희 어머니 세대보다도 더 윗세대에서나 들을 법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미자가 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는 그 이름이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5남매 중 막내셨는데 원래 어머니 밑으로 여동생이 한 명 더 태어날 예정이었다고 해요. 외할머니께서는 태몽과 배 모양을 보고 틀림없는 딸이라 확신하셨고 미자라는 이름까지 미리 지어놓고 막둥이가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 상심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더 슬픈 것은 아이를 잃은 지 1년 반 만에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어머니를 통해 늘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촌스러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 이름에 담긴 외할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리움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철이 들기도 전부터 어머니를 통해 외할머니를 배웠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더 애틋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겨울 중학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는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상하고 손재주가 좋으셨던 아버지가 나무로 만들어주신 작은 연필꽂이와 인형장은 아직도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어머니에게도 한없이 좋은 남편이셨으니 그런 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추억하며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 급식 영양사로 일하시던 어머니는 일과 살림, 그리고 저를 돌보는 일까지 무엇 하나 소홀함 없이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 어머니는 마치 초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생각보다 컸고 저희는 결국 살던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미자야, 집이 좁아져서 내 방을 따로 내줄 수가 없게 됐어. 엄마랑 같이 방을 써야 하는데 미안해. 우리 미자 중학생 되면 엄마가 꼭 다시 내 방 있는 집으로 옮겨줄게. 어머니는 제 방이 없어지는 것을 가장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와 한 방에서 잠들고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 어때서? 나는 엄마랑 같이 잘 수 있어서 더 좋은데. 나 이제 애기 아니야.
걱정 마. 아버지의 빈자리는 우리 모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립대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덕분에 꽤 탄탄한 출판사에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해창작과에 가고 싶었지만 국립대 진학을 위해 꿈을 잠시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미자야, 엄마는 내가 글 쓰는 꿈을 포기한 게 아니란 걸 알아. 출판사에 다니면서도 내 글을 계속 쓰면 되잖니. 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글을 썼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조용하지만 꽉 찬 하루를 보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연애에는 큰 관심이 없었죠. 그런 저를 보며 친구들은 늘 소개팅을 하라고 성화였고 어머니마저 친구들 편을 드셨습니다. 미자야, 엄마도 내가 사람도 좀 만나고 연애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친구와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그는 저와는 정반대로 무척 사교적이고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다른 성격에 조금 망설여졌지만 저처럼 조용한 사람을 밖으로 이끌어주는 그의 활기찬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주말 내내 책만 읽는다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건 안 될 말이죠. 저랑 드라이브 갑시다. 분위기 끝내주는 카페에 가서 같이 책 읽으면 되잖아요.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그의 화법과 자신감 있는 모습이 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랑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그 모습이 밉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고 성격 좋고 저와는 다른 매력으로 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늘 제가 책만 읽으며 집에만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런 저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줄 최고의 짝이라고 생각하셨죠. 신기하게도 시부모님 역시 저희 어머니와 똑같은 이유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들이 지나치게 활동적이라 무게감이 떨어져 보일까 걱정하셨는데 저처럼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며느리가 들어와 균형을 맞춰주길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들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연애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안도하며 나는 결혼을 참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기에 그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었겠지요. 결혼 생활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부터였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자 저 혼자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지가 교도소였습니다. 남편의 직업상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회사가 아닌 집으로 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야, 교도소에서 온 우편물인데 무슨 일이야? 아, 그거. 수감 중인 의뢰인 때문에 그래. 별거 아니야. 의뢰인 편지가 왜 집으로 와? 그것도 자기 앞으로. 사정이 좀 복잡해. 내가 그 사람 보호자로 올라가 있거든. 남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신참 변호사의 미숙한 일처리로 억울하게 수감된 의뢰인이 있는데 그가 출소 후 로펌의 해코지를 할까 봐 자신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면회도 가고 영치금도 넣어주며 의뢰인을 달래는 뒤치다꺼리까지 하고 있다는 남편의 말이 안쓰럽고 속상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을 찾았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공감을 얻고 싶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 하는 일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글쎄 교도소까지 드나들면서 유뢰인 뒤치다꺼리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걱정하는 제 마음을 예쁘게 봐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너 그거 알면 내 남편한테 더 잘해야 한다. 너라도 직업이 좀 번듯하고 돈 잘 버는 여자였으면 우리 아들이 저런 험한 일까지 했겠니? 책 나부랭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제 마음이 어째서 제 직업과 능력을 탓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온 걸까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힘든 일 하는 애니까 내가 밤에라도 잘해서 기운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인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쑥불쑥 저희 집을 찾아와 커튼 색깔부터 양념통 정리, 심지어는 제 속옷까지 다림질해서 입히라는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부부 생활에까지 참견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숙제 같던 다이어트가 저절로 될 정도였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결국 제 모습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냐고 캐물으셨고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딸 수 있도록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등 온 마음을 다해 저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다 김장철이 되었습니다. 김치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위를 위해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배추를 주문하셨습니다. 제가 돕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손 없는 날에 맞춰야 한다며 혼자 김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절인 배추를 들고 집으로 올라가시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셨습니다. 운 나쁘게도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긴급 수술에 들어갔지만 경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스스로 호흡도 하고 눈도 뜨고 계셨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식물인간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제게 남편이라는 사람은 위로가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남은 희망마저 짓밟아버렸습니다. 참나, 장모님도 요즘 세상에 누가 김장을 그렇게 많이 담근다고 사서 먹으면 그만인 걸 굳이 일을 벌여서 이 사단을 만드셨나 몰라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김장이 누구를 위해 담그려던 것인지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내 엄마 저렇게 된 게 내 아들 탓이냐? 쓸데없이 일을 벌이다 그리 된 거지. 답답하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 그들에게 소리쳤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제 속은 매일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고 엄마를 병원에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직접 엄마를 모셔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당연히 제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픈 장모를 모시는 것은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정신이야.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몰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해야겠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크게 다퉜고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가 예바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뻔뻔하게도 교도소 면회 갔다가 피곤해서 근처에서 자고 왔다며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까지 아침부터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 엄마를 이 집에 들이겠다고? 절대 안 된다. 나는 그 꼴 못 봐.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가야 했기에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전날 그가 묵었다는 호텔의 카드키와 함께 소영이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교도소 면회, 의뢰인 관리,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제가 증거를 내밀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그 여자 만났다. 어쩔래? 당신처럼 재미없는 여자랑 사는 거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그의 뻔뻔한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지저분하게 흘러갔지만 명백한 증거 덕분에 저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받아내고 저는 그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는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저는 엄마를 돌보며 어릴 적 꿈이었던 글쓰기에 다시 매달렸습니다. 제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행색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애아, 나 좀 살려다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재혼했지만 그 여자는 아들의 돈을 모두 빼돌리고 빚까지 떠넘긴 채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노동을 전전하고 있고 이제는 그 여자가 시어머니의 돈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이 피가 마르든 말든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고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찾아오시면 그때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그 모자는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등단을 준비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고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들이 제 인생에 들어오기 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위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선한 마음이 엄마에게 닿아 기적처럼 깨어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께서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맺으려 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한 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야기가 잠시나마 위로가 되신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흘러가는 모든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가슴 한켠을 누르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눈물 버튼 같은 존재가 있지요.